듣기만 해도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남경태 선생님의 종횡무진 서양사 제1권을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이고요. 제국의 탄생이란 제목입니다. 로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소제목은 팽창하는 영토, 누적되는 모순입니다. 211쪽이고요. 카르타고와 숙명의 대결을 벌이는 와중에도 로마의 정복 활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정복은 로마의 전 국민적 활로였으므로 전쟁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인구에 비해 토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범한 로마는 마치 달려야만 쓰러지지 않는 자전거처럼 정복을 계속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었다. 정복의 방향은 동부의 헬레니즘 세계, 그 중에서도 1차적 대상은 그리스와 소아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였다. 예정대로 마케도니아를 멸망시킨 뒤에는 내친김에 시리아의 소아시아 영토마저 정복해 이곳에 아시아 속주를 건설했다. 이 기세에 겁을 먹은 이집트는 즉시 꼬리를 내리고 로마에 접근했다. 이로써 알렉산드로스의 후예로 자처했던 강성한 헬레니즘 3왕국은 모두 로마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로마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통일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정복은 끝났다. 로마의 평민들이 피를 흘리며 가꾼 정복의 열매는 결국 소수 귀족들의 차지였다. 로마의 귀족들은 정복으로 얻은 토지를 독점하면서 점점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다. 그 결과 노예 노동으로 경작하는 대농장이 생겨났는데 이것을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른다. 서양의 노예는 주로 경제적 생산을 담당했다. 그러나 동양의 노예, 즉 노비는 주로 귀족들의 집안에서 부리는 종복이었다. 동양의 경우는 주로 지배, 피지배라는 정치적 의미가 강한 반면 서양의 경우는 착취, 피착취라는 경제적 의미가 강했다. 그 때문에 서양의 노예는 동양의 노비보다 어느 정도 신분상의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일부 부유한 평민들은 무역과 도로건설, 각종 군납업과 토목공사 등을 독차지하면서 더욱 큰 재력가로 성장했다. 특히 귀족들이 신분상 손댈 수 없는 속주에서의 징세 청부업은 그들에게 가장 큰 수익원이었다. 상업을 천시하는 것은 동서양이 마찬가지였다. 그리스에서도 귀족 대신 평민이 무역업에 뛰어들어 부를 쌓음으로써 평민의 신분 상승과 민주정을 가져온 바 있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 성장한 평민들을 가리켜 에퀴테스라고 불렀는데 훗날 중세에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사는 바로 이들을 기원으로 한다. 두 가지가 나왔죠. 라티푼디움과 에퀴테스. 라티푼디움은 노예 노동으로 경작하는 대농장이 라티푼디움이고요. 에퀴테스는 이런 부유한 평민들, 무역, 도로건설, 각종 군납업, 토목공사 등을 독차지하면서 큰 재력가로 성장한 부유한 평민들을 에퀴테스라고 합니다. 에퀴테스는 훗날 중세의 기사가 되고요.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에퀴테스는 어디까지나 출세한 일부 평민들일 뿐이었고 대다수 평민들은 정복으로 나라의 영토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욱 가난해졌다. 버는 자가 없고 쓰는 자만 남는다면 나라가 존속할 수 없다. 이런 위기감은 점차 귀족들의 일부에게도 전해졌다.
그 각성한 귀족들 중에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있었다. 자유농민이 몰락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농업 생산량이 줄어든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이었다. 아무리 유능한 장군과 기사들이 있다 해도 평민들로 이루어진 병사들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 더구나 로마군의 기본 전술은 군단을 이용하는 것이었으므로 병사의 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 포에니 전쟁에 직접 참전해 싸운 경험도 있었던 티베리우스는 평민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로마의 미래는 없다고 단정지었다. 티베리우스는 페리클레스의 민주적 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리키니우스 법을 부활시켜 대토지 소유를 억제하는 방법을 구상했다. 귀족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문제입니다. 티베리우스는 토지 상한선을 1000유게라로 늘리고 농지분배위원회를 구성해 무산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30유게라씩 토지를 분배하도록 했다. 이듬해 티베리우스는 과감하게 다시 호민관에 입후보했다. 그러자 원로원 귀족들도 더 이상 놔두고 볼 수 없었다. 칼날을 쥐고 모험하던 티베리우스는 결국 원로원이 사주한 폭도들의 손에 암살되고 말았다. 하지만 티베리우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그가 남긴 선례로 인해 호민관도 재선출될 수 있다는 인식이 싹 텄다. 원래 호민관은 재선이 안 되는 거죠. 호민관의 임기는 1년이었어요. 그렇다면 장기적 개혁도 시도할 수 있다. 그의 뒤를 이어 개혁의 총대를 맨 사람은 동생인 가이우스 그라쿠스였다. 형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그는 개혁의 지지 세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개혁을 성공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 기원전 123년에 호민관이 된 그는 에퀴테스를 귀족들과 분리시키기로 했다.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고 개혁 보조 세력을 강화하는 조치니 일석이조였다. 아까 에퀴테스는 부유한 평민들이라고 했어요. 개혁의 바람을 타고 이탈리아의 동맹시들이 로마와 동등한 정도의 시민권을 요구하고 나서자 가이우스는 옳다구나 하고 여겼다. 이제 개혁의 물결이 전 이탈리아로 퍼지는구나 싶었겠지만 그것은 판단착오였다. 개혁이란 원래 한 나라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가이우스의 지지 세력은 자신들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동맹시 시민들에게도 부여한다는 생각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개혁 세력은 창반 양론으로 분열되었고 그 와중에 가이우스는 기원전 121년에 호민관 재선거에서 낙선했다. 경로는 폭동으로 이어졌다. 그제야 원로원은 계엄령을 내리고 가이우스를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에 나섰다. 궁지에 몰린 가이우스는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했다. 평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공화정의 이념을 부활시키려던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은 실패로 끝났다. 개혁의 실패는 재정의 씨앗을 낳았다. 그 다음 소제목은 고대의 군사 독재입니다.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예견했던 대로 개혁의 실패는 곧장 군사력의 쇠퇴로 이어졌다. 특히 북부의 강성한 갈리아인과 게르만족은 결코 로마의 지배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게르만족은 특정한 민족의 명칭이 아니라 남유럽의 로마인들이 중부 유럽에 사는 여러 민족을 총칭하던 명칭이라고 합니다. 동유럽의 고트족, 독일 북부의 반달족, 수에비족, 서유럽의 프랑크족 등이 다 게르만족에 속한다고 해요. 물론 그들이 게르만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그렇게 분류했을 뿐입니다. 물론 로마 역시 지중해 세계에 안주하는 데 머물 뿐 북쪽의 중부 유럽마저 정복하려 들지는 않았다.
당시 로마의 원로원은 평민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민중파와 귀족 세력이 지원하는 벌족파로 나뉘어 당쟁을 일삼고 있던 터라 정복은커녕 내란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 마치 군사력이 악화된 것을 추궁이라도 하듯이 북쪽에서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킴브리족과 튜턴족이 자주 이탈리아를 침략했고, 지중해 넘어 북아프리카에서는 누미디아가 반란을 일으켰다. 난세의 영웅은 군대에서 나오는 법이다. 위기를 틈타 무능한 원로원을 제치고 로마의 지배자로 우뚝 솟은 인물은 민중파의 장군인 마리우스였다. 누미디아 반란의 진압으로 국민적 명성을 얻은 마리우스는 군대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정복국가 로마의 명성을 회복하고자 했다. 자유농민이 몰락한 탓에 어차피 로마의 군대는 대수술이 필요했다. 마리우스는 무산 시민 출신의 지원병들로 직업군대를 편성했다. 새로운 군대의 병사들은 무장과 더불어 봉급도 받았으므로 마리우스의 군대 개혁은 로마의 군사력을 회복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실업난을 극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4차례나 연속해 집정관에 선출되는 신기록을 세웠다. 비록 킴브리족의 침략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된 덕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마리우스의 장기 집권은 군사 독재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마리우스가 황제가 될 만한 능력과 의지를 갖추었다면 로마의 재정은 훨씬 앞당겨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저 군인으로서 뛰어날 뿐 정치적 능력이 부족하고 정치적 의지도 미약하고 정치적 감각도 모자랐다. 마리우스는 벌족파의 지원을 받은 부하 술라에게 밀려났다. 원로원은 새로 집정관에 오른 술라에게 미트리다테스를 정복하라는 임무를 맡겼다. 상관으로 모셨던 마리우스를 축출하고 집정관에 오른 술라로서는 나라의 운명을 논하기 전에 장기 집권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미트리다테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결국 기원전 84년에 술라는 미트리다테스와 평화조약을 맺고 물러나야 했다. 그러나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냈고 미트리다테스가 빼앗은 로마의 영토도 돌려받았으니 일단 정권은 대성공이었다. 국민적 영웅으로 로마에 개선한 술라의 눈에는 원로원도 우습게 보였다. 그는 우선 반대파를 가차없이 숙청하고 부하들에게 충분한 농공행상을 마친 뒤 스스로 종신독재관에 취임했다. 이로써 로마 공화정의 전통은 완전히 깨졌다. 1만 명의 친위대를 거느리고 막대한 부를 소유한 데다 원로원 의원들마저 마음대로 임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술라의 공포정치에 맞설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고대적 군사 독재 체제는 얼마 뒤에 성립하게 될 제정의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있다. 그 다음 소제목은 제정으로 가는 과도기입니다. 자, 그가 죽자 일단은 원로원이 권력을 되찾긴 했지만 곧 술라의 뒤를 이어 군인 정치의 전통을 이어갈 인물이 나타났다. 술라가 그랬듯이 폼페이우스는 술라의 부하였다가 상관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적 도약을 이루었다. 로마에서 군사적 공헌은 말하자면 권자에 오르기 위한 입시와 같았다. 그 시험장은 에스파냐였다. 아시아 속주의 버금가는 로마의 금고 에스파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4년 만에 반란을 진압하고 로마로 개선했다. 그러나 젊은 폼페이우스는 술라만큼 카리스마가 강력하지 못했고 또 로마 원로원은 술라의 공포 정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자, 이게 제가 지금 띄엄띄엄 제가 줄친 거 위주로 읽기 때문에 맥락이 참 끊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 위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서 보시면 됩니다. 기원전 73년에 검투사들은
트라키아 출신의 스파르타쿠스를 지도자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크라수스는 대규모 용병들을 구성해 반란의 진압에 나섰다. 때마침 에스파냐에서 전공을 세우고 돌아온 폼페이우스도 스파르타쿠스의 잔당을 토벌했다. 이 전공으로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는 기원전 70년 함께 집정관에 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두 사람 다 여전히 자격 미달이라는 점이다.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7년 해적 소탕에 나섰고 이듬해에는 미트리다테스를 완전히 굴복시켰다. 곧이어 기원전 64년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해 셀레우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시리아를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다. 불과 3년 만에 로마의 골칫거리를 모조리 제거한 것이다. 이처럼 빛나는 업적에도 폼페이우스의 부르는 끝나지 않았다. 로마로 개선한 그는 자신의 충직한 군대마저 해산하고 원로원에 충성할 뜻을 보였으나 반대파는 좀처럼 그를 승인하려 들지 않았다. 하긴 아무리 호랑이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호랑이를 자기 집에 들일 사람은 없으리라. 폼페이우스의 좌절을 절대적인 호기로 삼은 사람은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 우직한 폼페이우스와 달리 판단력이 뛰어나고 영민한 카이사르는 사실 쌍의 실력자이면서도 마땅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끌어들여 삼두 정치 시대를 열었다. 자, 그 다음 소제목은 대권 후보의 등장이에요. 폼페이우스에게는 군대, 크라수스에게는 돈이 있다면 카이사르에게는 신분과 자질, 그리고 탁월한 정치적 감각이 있었다. 삼두의 한 사람이라는 후광을 이용해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이 된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무시하고 미네를 통해 정책을 처리했으며 때로는 미네마저 무시하기도 했다. 일찍부터 그는 독재의 본능을 드러낸 셈이다. 카이사르에게는 아직 왕이 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활발한 정치 활동으로 로마 시민들의 폭넓은 인기를 얻기는 했으나 아직 내세울 만한 업적이 없는 게 문제였다. 당시의 업적이라면 무엇보다 군사적 부문의 업적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카이사르가 집정관에서 물러난 기원전 58년에 로마 원로원은 가급적 그를 로마에서 멀리 떠나보내기 위해 갈리아 총독으로 임명했다. 갈리아에 온 카이사르는 초장부터 공세를 펼쳤다. 신속하게 전공을 세워 로마의 권력을 손 안에 넣겠다는 그의 야심으로 미루어 보면 당연했다. 기원전 55년에 카이사르는 영국 해협을 건너 브리타니아, 지금의 영국입니다. 까지 공략했다. 드디어 로마의 영향력은 세계의 서쪽 끝에까지 다다른 것이다. 파르티아와의 전쟁에서 크라수스가 군기마저 빼앗기는 치욕스러운 참패를 당하면서 전사하고 말았다. 이제 삼두 체제는 깨졌다. 다시 손을 대지 않고 코를 푸는 데 성공한 원로원은 예정대로 폼페이우스에 대한 공작을 개시했다. 기원전 52년 원로원은 그를 단독 집정관에 앉혀 카이사르를 배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앞서 술라의 종신 집정관처럼 단독 집정관도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이미 로마의 전통적 공화정 정치 체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 다음 소제목은 권력과 죽음을 함께 얻은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은 대성공이었다. 예상한 대로 로마에서 카이사르의 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그가 계산한다면 과거에 폰투스를 정복한 술라나 에스파냐 반란을 진압한 폼페이우스 개선보다 훨씬 무게가 있을 터였다. 그러나 그의 공이 높은 만큼 원로원의 경계와 반발도 컸다. 자, 카이사르는 이성계의 쿠데타 선배가 되기로 결심했다. 사실 원로원은 이미 그해 초에 카이사르를 소환하고 그의 군대를 그의 정적인 다른 장군에게 넘겨준다는 결의를 했으니
바보가 아니라면 누구나 카이사르처럼 행동했을 것이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주사위를 던진 이상 카이사르는 원로원, 나아가 로마 공화정의 명맥을 끊어야 했다. 로마는 제국으로 가야 했다. 8년 동안이나 갈리아의 오지에서 숱한 전투 경험을 쌓은 카이사르와 그의 군대는 거칠 것 없이 로마로 쳐들어갔다. 쿠데타라기보다는 정권의 접수였다. 원로원 의원들과 폼페이오스는 남쪽의 브룬디시움으로 가서 아드리아 해를 건너 그리스로 도망쳤다. 기원전 48년 카이사르는 바다를 건너 그리스로 진군했다. 폼페이오스는 이집트로 야반도주했다. 그러나 이집트의 지배자들은 이제 어느 편에 붙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폼페이오스는 결국 그들의 손에 붙잡혀 살해되었다. 급한 불을 끈 카이사르는 여유를 가지고 이후 2년여 동안 나머지 반대파를 숙청했다. 기원전 46년에 그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임시로 임명하던 독재관이란 감투를 임기 10년으로 늘려 자기 머리에 씌웠다. 그리고 2년 뒤에는 아예 종신 독재관에 올랐다. 사실상의 왕이 된 것이다. 그는 무관 출신인 술라처럼 무식한 공포 정치를 하는 대신 공화정에 못지않은, 아니 공화정 시절보다 더 훌륭한 정치를 펼쳤다. 그의 업적 가운데 당시 로마 시민들에게 보다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달력이다. 카이사르는 지역마다 달랐던 달력을 통합해 새 달력을 만들었다. 이 달력은 그의 이름을 따서 율리우스력이라고 부른다. 자, 고대 국가에서 달력은 대단히 중요했다고 해요. 무릇 국가에서 행사가 따르는 법인데 달력이 없으면 행사를 진행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오랜만에 고대하던 정치의 안정을 되찾은 로마는 급속도로 번영했다. 당시 로마시의 인구는 무려 10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후대에도 인구 100만 명급의 도시는 19세기 세계 최대 도시인 영국 런던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 원로원은 형식적 기관으로 전락했지만 그래도 명맥은 유지되었다. 사실 재정을 거의 이루고 권력을 독점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을 없애야 했다. 그는 원로원의 기능만 마비시키면 될 줄 알고 마음을 놓았지만 원로원이 가진 상징성은 결국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자, 브루투스를 비롯한 원로원 귀족들은 3월 15일 연설을 하기 위해 원로원에 온 카이사르를 암살했다. 무차별적 단도 공격을 펼쳤다고 해요. 귀족들이. 자, 그 다음에 정답은 재정이란 소제목입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은 카이사르가 죽으면 공화정이 회복될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카이사르에게 충성을 바치던 군대가 있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오히려 군대를 장악하고 있던 그의 부관 안토니우스에게 뜻하지 않은 권력을 가져다 주었다. 파르티아 출정을 앞두고 카이사르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 두었다. 암살을 대비한 게 아니라 곧 전장에 나가게 되기 때문이었다. 유언장에서 그는 누이의 외손자인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지정해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을 남겼다. 일리리쿰에 있던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즉각 로마로 왔다. 옥타비아누스는 겨우 19살의 청년이었으나 카이사르의 상속자라는 신분이었으므로 안토니우스와 레피두스는 그를 무시할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이사르의 권력을 그에게 내줄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세 사람은 카이사르의 시대처럼 삼두체제를 이루었다. 사실 제밥 카이사르의 유산을 더 중시한 옥타비아누스에 비해 안토니우스는 죽은 카이사르에게 더 충직했다. 권력이 얼추 안정되자 그는 만사를 제쳐두고 카이사르의 복수에 나선 것이다. 기원전 42년에 안토니우스는 마케도니아까지 가서 브루투스 일당을 격파했다.
기원전 40년 안토니우스는 동부, 레피두스는 북아프리카, 옥타비아누스는 서부를 맡아 삼도 정치를 순탄하게 이끌었다. 기원전 31년 가을에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함대와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의 연합함대는 그리스 부근의 악티움에서 해전으로 맞섰다. 교전이 시작되기도 전에 클레오파트라는 뱃머리를 돌려 달아났고 안토니우스는 그녀를 뒤쫓아가 그 배에 올랐다. 지휘관이 없는 전투의 승패는 뻔했다. 옥타비아누스는 별다른 접전 없이 안토니우스 군대의 투항을 받아들여 악티움 해전을 승리로 끝냈다. 이듬해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까지 추격해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안토니우스는 자살로 영역에 찬 삶을 마감했다. 클레오파트라도 며칠 뒤에 연인의 뒤를 따랐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으로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대가 끊겼다. 역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수천 년에 이르는 이집트 왕국의 역사도 끝났다는 사실이다.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월계 수강과 방패, 그리고 군대 지휘권을 포함해 로마와 속주들의 모든 지배권을 받았다. 네, 이것으로 12장의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잘하면 13장까지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거의 20쪽 분량이니까요. 일단 해보죠. 13장 팍스 로마나 242쪽입니다. 소제목은 더 이상의 정복은 없다. 아우구스투스는 정치적 감각과 리더십이 뛰어났고 45년이나 재위할 만큼 건강도 좋았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자질보다도 더욱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다. 특히 이집트의 정복으로 그렇잖아도 로마 최대의 부자인 그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이집트는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군대를 거느리고 정복한 지역이므로 황제의 개인 재산이 된 것이다.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재위 시절의 상당 기간을 속주들의 순방으로 보냈다. 그런 아우구스투스가 유일하게 욕심을 낸 지역은 북쪽이었다. 갈리아까지는 이미 로마의 속주였으나 그는 거기서 조금 더 동쪽 라인강 너머 게르마니아를 제국의 북쪽 국경선으로 만들고 싶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라인강이 아닌 엘베강을 경계로 삼으려는 것이었다. 로마는 계속 북벌을 준비했으나 판노니아, 지금의 헝가리와 일리르쿰에서의 반란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러다 9년에는 오히려 라인강 주둔군이 게르만족의 공격을 받아 3개 군단이 전멸당하는 참사를 겪었다. 그제야 비로소 제국은 북벌을 포기했다.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이미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세 대륙에 걸쳐 지중해를 완전히 한 바퀴 도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내실다지기. 나라로서의 로마는 청년기였어도 제국으로서의 로마는 유년기였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영토가 엄청나게 커졌는데도 인구, 특히 로마 본토의 인구는 적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실시했다. 결혼을 장려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정했다. 아우구스투스가 역점을 둔 또 하나의 개혁은 군대였다. 정복 전쟁이 끝난 이상 군대의 임무도 달라져야 했다. 이제부터 군대는 속주의 치안을 유지하고 국경을 지키는 일이 중요했다. 복무 기간이 무려 16년이었고 나중에는 20년으로 더 늘어난다. 가족법을 제정해 인구 증가를 꾀한 아우구스투스는 76살까지 살면서도 자기 자식은 남기지 못했다. 당연히 후계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4년에 아우구스투스는 45살이나 된 티베리우스를 양자로 삼고 후계자로 선포했다. 자신과 아무런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로마 황제는 중국 황제만큼 혈연적 세습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제목은 초기 황제들입니다. 클라디우스, 가장 큰 업적은 브리타니아 정복이래요. 로마 시민권을 갈리아, 그리스, 에스파냐 등지로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가 없었다면 갈리아와 에스파냐의 로마와는 훨씬 지연되었을 테고 이후 이 지역이 라틴 문화권으로 통합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른다. 10여 년의 짧은 재기간 동안 로마의 제국화를 공고히 다졌던 클라디우스도 그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우구스투스처럼 가정 문제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아내인 아그리피나는 자기 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제위에 앉히기 위해 황제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다. 아들을 황제로 만들어 섭정으로 권력을 휘두르려던 아그리피나는 결국 아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 그 아들이 바로 악명 높은 네로다. 아들의 인물됨을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피나는 네로에게 철학자 세네카를 스승으로 붙였다. 그러나 16살의 나이로 제위에 오른 역대 최연소 황제 네로는 누구의 간섭도 귀찮을 따름이었다. 어머니에 이어 아내까지 살해한 그는 64년 또 하나의 중범죄를 저질렀다.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그리스도 교도들을 방화범으로 꾸며 탄압한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평화와 번영의 준비입니다. 네로가 죽은 이듬해인 69년은 무려 황제로 자처하는 인물이 4명이나 등장한 탓에 네 황제의 해라고 불린다. 로마시에서 그들은 격렬한 시가전을 펼쳤다. 그 결과 이집트에서 일어난 베스파시아누스가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힘으로 제의를 얻은 전례가 생긴 것은 장차 로마의 앞날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중앙은 안정되었어도 변방은 그렇지 않았다. 갈리아의 반란을 어렵사리 진압하자 이번에는 팔레스타인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유대인들의 저항은 매우 거셌다. 로마군의 포위 속에서 예루살렘을 139일 동안 사수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부근의 마사다 요새에서 2년 동안 항전하다 로마군의 총공격을 앞두고 960명 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자, 그 다음에 소제목은 로마의 평화입니다. 네르바의 치세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치세까지 100년 가까운 기간을 흔히 오현제 시대라고 부른다.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이어 다스렸다는 데서 나온 말인데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유명한 말을 낳은 시대이기도 하다. 그 한복판에 트라이아누스가 있다. 트라이아누스는 에스파냐 출신인데 속주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황제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만큼 그는 속주의 운영과 행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선보였다. 그의 치하의 속주들은 로마 본토의 수준에 이를 정도로 발전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겼다. 그것은 알리만타라고 불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었다. 이 계획으로 로마의 빈민들과 소년, 소녀 가정들은 오늘날 복지국가의 수준에 뒤지지 않는 혜택을 누렸다. 더구나 과도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국가 재정이 취약해지는 오늘날 복지국가들의 골치 아픈 문제도 없었다. 국가가 농민들에게 빌려준 토지에 대해 농민들이 내는 이자를 재원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속주에는 정기적으로 황제 직속 감사관을 보내 철저한 회계 감사를 실시했다. 도미티아누스 때부터 로마에 저항한 다키아를 정복한 사실은 유명한 트라이아누스의 기둥에 조각으로 상세히 전해진다. 더 큰 군사적 업적은 파르티아 정벌이었다. 그러나 로마의 동방 진출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다. 잠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꿈을 꾼 것까지는 좋았으나 트라이아누스는 개인의 운명조차 대왕을 따르고 말았다. 원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도중 소아시아에서 죽은 것이다. 황제가 급사했어도 제위 개성은 별 문제가 없었다. 그 이유는 양자 상속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양자 상속제 덕분이 컸다.
트라이아누스의 재위는 그와 동양 사람인 하드리아누스가 이었다. 트라이아누스가 행정관의 풍모를 지녔다면 하드리아누스는 서민적 풍모에 가까웠다. 속주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더 이상의 정복 활동은 하지 않았다. 하드리아누스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이었다. 오랫동안 속주로 남아있던 파르티아 정벌은 완전히 포기했다. 또한 브리타니아 섬을 전부 손에 넣겠다는 해묵은 꿈도 버렸다. 그는 기존의 브리타니아 속주, 지금의 잉글랜드만을 온전히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칼레도니아, 지금의 스코틀랜드와의 경계선에 길이 120km나 되는 장성을 쌓았다. 이 장성이 아니었다면 중세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구분은 없었을 것이다. 하드리아누스의 뒤를 이은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온화한 성품에다 대부호이면서도 근검절약에 힘쓴 황제였으나 다른 사현지에 비해 업적은 다소 처진다. 그러나 23년의 치세 동안 덩치 큰 제국을 무사히 이끌었다는 것은 그만큼 선정을 펼쳤다는 이야기다. 황제가 죽었을 때 원로원은 그의 높은 덕을 기려 경건 피우스라는 수식어를 이름 뒤에 붙여주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하며 기념비와 신전을 건축했다. 결과로 놓고 말한다면 안토니누스의 최대 업적은 후계자 선정일 것이다. 후대 역사가들이 로마의 모든 황제 중 최고로 꼽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바로 그의 후계자였기 때문이다. 스토아파의 철학자 황제로서 또 명상록의 지은이로서 유명하지만 마르쿠스는 사실 걸출한 정복군주의 면모도 지니고 있었다. 명상록도 궁전에서 한가로이 명상하면서 쓴 책이 아니라 전쟁터의 막사에서 썼다. 파르티아가 다시 변방을 공략하자 아우렐리우스는 즉각 원정군을 파견했다. 페스트 때문에 철군하죠. 로마군의 몸에 실려 페스트가 이탈리아까지 퍼졌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 페스트가 로마 제국의 쇠퇴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까지 말한다. 국경 북쪽의 중부 유럽에서는 게르만족이 대거 침략을 했다. 불행히도 그는 언제나처럼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가 전장에서 병사했다. 당시 그의 북벌이 성공했더라면 로마는 5세기 말에 적어도 게르만족에 의해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음 소제목은 서양 문명의 뿌리입니다. 로마는 지중해를 통일했어도 제국을 이루었어도 여전히 농업국가였으며 농업의 중심은 여전히 라티푼디움이었다. 라티푼디움을 존속하게 해준 잇몸은 콜로나투스, 소작제였다. 노예가 줄어들면서 지주들은 콜로누스, 소작농에게 토지를 분급하고 소작료를 받아먹는 것으로 경영 방식을 전환했다. 이것이 나중에 중세 장원으로 발전하게 된다. 로마 제국에서 중세를 예감하게 해주는 것은 에퀴테스다. 정복을 끝내고 제국으로 발전한 로마에 가장 필요한 인력은 군대보다 행정관리였다. 소수의 원로원 귀족들이나 라티푼디움을 경영하는 지주들이 담당할 수는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에퀴테스 계층이 관리 인력으로 충원되었다. 이들이 나중에 중세의 주요 신분 가운데 하나인 기사 신분을 이루게 된다. 정치적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바탕으로 로마 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라틴 문화권을 형성했다. 이탈리아와 속주들 그리고 속주와 속주를 잇는 방대한 도로망이 건설되었다. 교통망의 발달은 무역의 증대를 가져왔다. 아라비아의 상인들은 낙타를 이용해 동방의 물품들을 부지런히 지중해 세계로 실어 날랐다. 특히 중국의 비단과 인도의 향료는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신비한 동양의 이미지를 심었다. 이때 향료를 처음 맛본 유럽인들은 천여 년 뒤에 향료를 찾아 동양으로 활발히 진출하게 된다. 로마 세계에는 약 7천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수백 개의 민족들을 이루어 살고 있었지만 그 다양성의 근저에는 제국의 통합성이 흐르고 있었다. 우선 로마어,
라틴어만 알면 로마 세계 어느 곳이든 다닐 수 있었다. 또한 통화체계나 법률, 무역 관습도 어디서나 동일했다. 단 한 가지 종교만은 예외였다. 로마의 전통 종교는 어느 속주에도 깊숙이 침투하지 못했다. 대체로 종교적 관용 정책을 펼쳤다. 탄압을 받은 종교는 드루이드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뿐이었다. 드루이드는 켈트족의 사제를 말하는데 자연신을 믿는 그들은 사람 머리를 신에게 바쳤으므로 문명 세계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또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특유의 배타성 때문에 종교적 관용 정책으로 용납하기 어려웠다. 네, 여기까지가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14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14장도 하죠. 추락하는 제국입니다. 자, 소제목은 몰락의 시작 265쪽이에요. 아우렐리우스는 오현제 중에서 유일하게 아들을 낳은 황제였다. 로마 황제 모두를 통틀어도 아들을 낳은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마르쿠스의 아들로 제위를 계승한 콤모두스는 우선 아버지가 시작한 모든 정복 사업을 포기해버렸다.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다. 이런 지배자가 되기 그렇듯이 그는 공포 정치로 일관했다. 또한 그런 지배자가 되기 그렇듯이 그는 얼마 못 가 친위 대장에게 살해되었다. 이번에도 제위개성을 놓고 치열한 내전이 벌어졌다. 세베루스는 군인으로서는 유능한 인물이었다. 그는 친위들을 개편해 권력의 물리적 기반을 다진 다음 멀리 제국의 동쪽으로 달려가 여전히 로마에 굴복하지 않는 파르티아를 물리쳤다. 그러고는 숨 돌리기가 무섭게 이번에는 서쪽 끝으로 달려갔다. 브리타니아에서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로마는 약해지고 있었고 그의 반비례 이민족들은 강해지고 있었다. 자, 세베루스는 요크에서 전사함으로써 브리타니아에서 죽은 유일한 황제가 되고 말았다. 세베루스는 오로지 군인이었다. 두 아들에게 전해진 그의 유언장에는 서로 합심해라, 병사들을 후대하라, 나머지는 모두 무시하라 라고 되어 있었다. 세베루스의 아들 카라칼라는 첫째 유언을 무시하고 둘째와 셋째 유언만 지켰다. 몇 개월 동안 공동 황제를 짓던 동생 게타를 죽이고 단독 황제가 되었고 그 전에 그는 자기 장인도 살해한 터였다. 자신의 병사들을 비밀 경찰로 만들어 공포 정치를 실시했던 것이다. 짧은 제위 기간 내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계승자로 자처하며 동방 정벌을 계획한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도 못하고 군대의 손에 살해되었다. 자, 그 다음 제목은 위기는 위기를 부르고. 말기적 증상을 완연하게 보이는 3세기 이후의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거의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존재였다. 우선 제위 기간이 극히 짧고 권력이 대단히 불안정했다. 심지어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로마 황제는 무려 26명이었으니 평균 제위 기간이 2년도 채 안 된 셈이다. 가히 황제 인플레이션의 시대였다. 이 기간 동안 로마는 급속도로 힘을 잃어갔다. 부자들은 재산이 크게 줄어들었고 서민들은 가난해졌다. 무역이 위축되었고 농토가 벌어졌다. 게다가 전염병이 나돌았고 아시아 속주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했다. 동쪽에서는 수백 년 동안 로마에 대항하던 파르티아가 마침내 226년에 멸망했다. 그렇다고 로마가 기뻐할 일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강력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일어나 파르티아를 멸망시킨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의 북쪽에는 더 직접적인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고트족이었다. 바깥에서 일어난 불길은 금세 내부로 번졌다. 중앙정부를 믿고 의지할 수 없게 된 속주들이 저마다 독립을 부르짖고 나서는 것이다. 그러자 로마 황제는 기발한 방법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변방에 위치한 속주들의 군대를 아예 승인해버린 것이다. 로마 군단은 유명무실해졌고 오히려 속주군이
군벌을 이루어 로마의 용병과 같은 주의를 가지게 되었다. 3세기에 망했어야 할 늙은 제국의 수명이 200여 년 더 늘어나게 된 것은 제국 말기에 등장한 2명의 걸출한 황제 덕분이었다. 그중 첫 번째는 디오클레티아누스다. 다음 소제목 수명 연장 조치입니다. 286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동료인 막시미아누스를 서방 황제로 삼고 자신은 동방 황제가 되었다. 그리고 두 황제가 각자 한 명씩 재위 계승자를 미리 정하기로 했다. 정제 2명에 부제 2명을 두는 방식이었는데 사실상 황제가 4명인 셈이었으므로 이것을 테트라르키아 사두정치라고 부른다. 이처럼 기묘한 제정을 낳은 테트라르키아는 권력의 안정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자칫하면 서열이 무너져 제국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 점을 우려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자신이 최고 권력자임을 처음부터 분명히 했다. 동방 정제가 최고 서열이라는 사실은 이후 로마의 향방, 아울러 중세 초기의 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선언하고 의장과 예식도 페르시아풍으로 바꾸었다. 이로써 로마 제정은 전제군주정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다. 바야흐로 로마 황제는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천자 같은 절대 권력의 화신이 된 것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속주 총독이 함부로 군대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서 군사 지휘권을 빼앗았다. 게다가 속주의 크기도 아주 작게 세분하고 전체를 12개의 큰 광구로 묶어 통제하기 쉽게 만들었다. 제가 중간중간 이제 줄치는 거 위주로 읽기 때문에 빠진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빠진 내용들은 책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돈으로 사야 할 것들을 권력으로 징발하기로 했다. 기술자들은 무상으로 국가에 부역해야 했고 변방을 지키는 군인들은 대를 이어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기술자나 상인이나 군인이나 농민이나 모두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것은 없었다. 자, 그 다음 소제목 두 번째 의자. 체질상 전제 군주에 맞지 않았고 정치적 야심도 크지 않았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05년 호련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고향인 달마치아의 해변에 집을 짓고 은거해버렸다. 사람들은 화폐를 믿지 않고 현물 거래에 나섰다. 심지어 세금마저도 현물로 납부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통화 체계가 무너질 테고 제국의 경제가 송두리째 붕괴될 게 뻔했다. 그러나 더 직접적인 위협은 권력 승계의 문제였다. 최고 권력자가 사라진 마당에 사두 정치를 유지할 의지는 나머지 3두에게 없었다. 여기서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콘스탄티우스의 아들 콘스탄티누스였다. 306년 콘스탄티우스는 아들과 함께한 브리타니아 원정에서 사망했다. 휘하 병사들과 관리하 여러 속주의 총독들은 일제의 아들 콘스탄티누스를 황제, 그것도 서방 정제로 추대했다. 세력의 근거지를 서방에 두고 있던 콘스탄티누스였으나 그의 마음은 늘 동방에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행정의 중심은 수백 년 동안이나 서방, 로마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제와 문물의 중심은 동방이었던 것이다. 그가 보기에 그간 로마가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던 이유는 정치적 중심과 경제적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330년에 그는 로마 제국 역사상 처음으로 천도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새 수도는 동방에 있어야 하고 기존의 대도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게 천도의 원칙이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새 수도는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인 옛 비잔티움의 터전에 건설되었으며 황제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즉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다음 소제목은 정치적 무기가 된 종교입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없었다면
콘스탄티누스는 그저 그런 황제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다. 밀비우스 전투에서 승리해 서방 정제가 된 이듬해에 그는 밀라노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서양 문명의 뿌리로서 마지막으로 기여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헌이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밀비우스 전투를 앞둔 312년 10월 28일 저녁에 콘스탄티누스는 하늘에서 저무는 해에 바로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 십자가에는 정복이 끝났노라 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병사들과 함께 있었으니 본 사람이 아주 많은 데다 훗날 콘스탄티누스는 에우세비오스라는 신학자에게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이라고 맹세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 학자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하다.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교를 공인함으로써 이후 서구의 역사, 특히 중세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자, 생겨날 당시만 해도 그리스도교는 성서에 나오는 12사도 등 일부 마니아들만 믿는 컬트적 종교였고 유대교도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 12사도보다 그리스도교의 포교에 더욱 큰 공헌을 한 인물은 바울이었다. 그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뒤 지중해 동부 일대를 돌아다니며 이 신흥 종교를 널리 알렸다. 후대의 바울은 그 공로로 사도와 동급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는 박해를 받지 못했을 테고 세계 종교로 자라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다른 종교에 관용적이었으나 그리스도교가 크게 세력을 키우자 아연 긴장하고 3세기부터는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다. 교세가 확장될수록 탄압의 강도도 심해졌다. 무릇 종교란 탄압이 심할수록 더욱 확산되기 마련이다. 순교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만큼 그리스도교의 기반은 공고해졌다. 초기의 어려움은 순전히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했으나 그 다음부터는 조직으로 버틸 수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그리스도교는 이제 세계 종교로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박해는 끊이지 않았다. 303년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교도들을 대량 학살했는데 이것이 최대의 박해로 기록된 사건이다. 권력 투쟁의 후발주자로서 위험한 승부를 벌이고 있었던 콘스탄티누스는 신흥 세력에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십자가를 목격한 사건은 그 목적을 위해 조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밀라노 칙령은 고도의 정치적 게임이었다. 콘스탄티누스의 측근들 중에 그리스도교도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정작 그 자신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교에 관심이 크고 우호적이었으면서도 다른 종교들에 관해서도 관용을 취했다. 밀라노 칙령에 뒤이어 그의 두 번째 종교적 공로는 단독 황제에 오른 이듬해인 325년에 개최한 니케아 공의회였다. 교회가 단일 제국의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하려면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되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단결과 통합이었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종교회의인 니케아 공의회를 열기로 했다. 아리우스파든 아타나시우스파든 아무래도 좋다. 중요한 건 이 자리에서 결론을 봐야 한다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콘스탄티누스는 회의의 개사를 하고 중립적 진행을 맡았다. 한 달간의 경론 끝에 승리한 것은 아타나시우스파였고 패배한 것은 아리우스파. 패배한 아리우스파는 이단으로 몰렸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파는 종교적 승리자일 뿐이었고 진정한 승리자는 콘스탄티누스였다. 어쨌든 결론이 났으니까. 그가 가장 우려한 사태는 무승부였을 뿐이다. 그는 죽기 직전에 아리우스파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단으로 판정받고 로마 제국에서 추방된 아리우스파는 이후 게르만족에게 퍼졌다. 그러니까 이게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인데
아리우스파의 주장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신과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신처럼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특정한 시대의 신이 세계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창조한 존재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서에 자주 등장하는 예언자급의 인물일 뿐 신과 혈통적 관계는 없다. 이런 주장인 거죠. 누가? 아리우스가 이런 주장을 하고, 아타나시우스는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세 위격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삼위일체설을 주장해요. 이렇게 맞붙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리우스가 지고 아타나시우스가 이기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였다면, 이때 당시 아리우스 삼위일체를 주장했던 아타나시우스가 지고 예수는 단지 예언자급의 인물일 뿐이다. 아리우스가 이겼다면 역사는, 지금 교회는 또 달라졌겠죠? 달라졌을 겁니다. 자, 284쪽 제국의 최후. 콘스탄티누스가 죽자 로마 제국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그 뒤로도 제국은 150년 가까이 더 존속하지만 산소호흡기로 겨우 명맥을 유지했을 뿐 제대로 산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이제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로마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든 사자를 공격하는 하이에나들의 이빨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4세기 후반부터 이민족들은 로마를 거세게 물어뜯었다. 367년에 브리타니아의 여러 부족은 서로 힘을 합쳐 브리타니아 속주를 대대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곡일 뿐이었다. 주제곡은 375년부터 시작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었다. 자, 이 게르만족의 대이동은 수백 년에 걸친 세계적 민족 대이동의 결과라고 해요. 근원은 기원전 2세기 한 무제의 흉노 공격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밀려난 흉노는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그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 잡았다. 계속해서 서쪽으로 동유럽까지 진출한 흉노의 일파는 훗날 유럽 역사가들에게 훈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375년 이 훈족이 다키아 일대에 살던 서고트족을 공격해 서고트족이 남쪽의 모에시아로 이동한 게 게르만족 대이동의 시작이다. 이후 유럽의 여러 민족은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연쇄 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 와중에 로마 제국이 멸망한다. 중앙아시아의 강성한 민족인 훈족이 침략해오자 도나우강 하류에 살던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은 큰 두려움을 느꼈다. 동방 출신답게 훈족의 병사들은 말을 잘 다루었고 개인 전술에 능했으며 특히 활솜씨가 뛰어났다. 게다가 그들의 옆으로 찢어진 눈, 큰 광대뼈, 강인하고 무시무시한 인상은 서고트족이 고향을 버리고 달아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훈족에게 쫓겨난 서고트족의 한 무리는 서쪽으로, 다른 한 무리는 남쪽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남쪽에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지 얼마 안 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있었다. 로마는 이들이 영토 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면서 각종 조건을 달았는데 이게 서고트족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들은 훈족에게서 맞은 뺨을 로마에 대한 화풀이로 돌렸다. 378년에 로마는 서고트 군에게 대패한 뒤 교통의 요지인 마케도니아의 아드리아노플을 잃고 황제인 발렌스마저 전사하는 참극을 겪었다. 로마 안에서는 게르만족 용병들이 군대의 실권을 잡고 있었고 로마 밖에서는 게르만족의 강성한 민족들이 로마 침공을 노리고 있었다. 둘 다 게르만족이니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게르만족이란 로마인들이 중부 유럽의 여러 민족을 통칭한 것일 뿐 단일한 민족이 아니다. 이제 세상은 게르만족의 것이었다. 406년 로마 안의 게르만족과 로마 밖의 게르만족이 게르마니아에서 서로 맞붙었다. 승자는 바깥의 게르만족이었다. 서고트족은 순식간에 갈리아와 에스파냐까지 정복했고
반달족은 바다를 건너 북아프리카로 진출했다.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중이었던 브리타니아는 그런 변화를 계기로 로마에서 영영 멀어졌다. 그 와중에 410년에는 서고트의 왕 알라리크가 이탈리아 반도를 침략하고 로마시를 점령했다. 451년 이번에는 민족 대이동의 첫 도미노를 쓰러뜨렸던 민족이 로마를 침략해왔다. 훈족이 쳐들어온 것이다. 아틸라가 이끄는 훈족의 침략은 그때까지 로마가 겪은 어떤 시련보다도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 게르만족이 게임을 즐기는 수준이었다면 훈족은 직업적 약탈자였다. 오죽하면 로마인들이 아틸라를 신의 채찍 혹은 신의 재앙이라고 불렀을까. 신의 채찍을 막아낸 것은 신의 사자였다. 교황 레오 1세가 아틸라를 설득해서 철군하게 한 것이다. 훈족의 침략에서 배웠을까? 455년 또 다른 이민족이 로마시를 점령했다. 이번의 주인공은 유럽에서 북아프리카로 쫓겨난 반달족이었다. 당시 반달족은 몇 년 전의 훈족처럼 점잖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이 로마를 무참히 파괴한 사건을 계기로 후대에 반달리즘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바로 야만적 파괴 행위라는 뜻이다. 476년에 서방 로마 제국은 멸망했다. 동방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그 뒤에도 1000년 이상 더 존속했지만 사실상 유럽 문명의 뿌리를 키운 로마는 서방 제국이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했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다. 자, 여기까지가 14장의 끝이기도 하고 3부 뿌리2에 관한 내용의 끝이기도 합니다. 자, 3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로마 이야기죠. 로마 역사였어요. 2부는 그리스 역사였고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4부 줄기라는 제목으로 4부 내용이 시작될 것이에요. 4부는 당연히 뭐 중세가 나오겠죠.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